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쪽 좀 보시죠. 예, 국정원장 내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또 위로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국정원장 내정되지 않으셨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공인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었고, 과거에 우리 후보자께서도 야당 의원으로 인사청문을 할 때 많은 부적격자들을 걸러낸 이런 혁혁한 공로가 있으십니다. 오늘 좀 가혹하게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가혹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 잘 아는 사이에 뭐.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 먼저 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예. 이것은 청문위원이 공격을 해서 입증하기 이전에 후보자가 당연히 국민들께 소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선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 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납득을 시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적부만 오늘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오후에 후보자님께서 전향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걸 해명하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좋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지지와 이런 응원이 없이는 국정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국정원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책임자 되시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셔야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님 채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관보에 등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채무로 등재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 기업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은 2015년 8월 28일입니다. 차용증서상요.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우리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을 보면은 당시에 후보자님께서는 1억 4천만 원 정도의 예금 자산과 또한 5천만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그러니까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이후에 재산 등록 기준 일시의 내역을 보면은 예금도 한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잔고가요. 또한 또 현금 자산도 5천만 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바라보는 금전거래 관행입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해서 이모 기업인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듣고 싶었지만 오늘 불출석을 해서 애석하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후보자님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소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돈을 두고 나에게 돈이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금전 소위 대차를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자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국정원장 되시면 정치할 것 같아서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국정원장 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말하면 후보자님보다 더 정치적인 분, 또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국정원장을 안 하시겠다고 먼저 번 과거에 다른 분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수락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이 동기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는 국정원 자금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청와대에 특보를 하실 때 우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뭐 3, 4억씩 해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요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시에 국정원장을 하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하던 이강래 기조실장도 당시 이례적으로 수석께서 후보자께서 해외 순방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필요한 예산이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청와대 자금을 지원하는 걸 금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을 왜 달라 할까 하고 대통령 승낙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께서 승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보도라면은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괄해서 답변 올릴까요? 네, 그러면은 답변을 여기까지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적부 원본의 검증부터 4가지를 일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정당하게 편입을 했고 정당한 학점을 득해서 학교에서 저에게 학위증과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적부 성적 문제는 법에 의거해서 저는 제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 원장님 제가 허락하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서류를 좀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는 오전 중에 배포해서 정의하고 나면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고요. 아니 지금 답변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 배포하세요. 답변 후보자는 답변하시고 또 배포하시고. 제가 제 모교가 전산화 과정에서 수기를 잘못 표기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저는 1960년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신 그 단국대 학적부에는 제 졸업 연도가 1963년 물레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도 허위 학력입니까? 이렇게 수기 과정에서 수기에서 컴퓨터로 넘겨오면서 학교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만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 친구 이모 회장은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했던데 김대중 정부에서 저에게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없습니다. 그분은 그 전부터 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사업을 잘하는 특수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빌려서 재산 신고 다 해가지고 제가 갚든 안 갚든 저와 내 친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태경 의원님하고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념상 저는 진보이고 그분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통합당 관계자들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또 그분이 증인이 안 나오는 것은 왜 제 책임입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 왜 저에게 불성실한 청문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건 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한테 정치 구단, 정치를 떠난 박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언론 보도나 실제로 우리 동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 어디에서 보도가 됐지만은 제가 17,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을 맡아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에서 정치 개입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개입이 되는 곳에 가서 하게 되면 사고를 치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꼬여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서훈 전 원장께서 국내 정치 정보는 물론 아이오 한 사람 없이 다 척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구속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 후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 국정원 원장들이 구속돼 있고 지금 현재도 간부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나 사이버 이러한 문제를 전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이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원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저도 정보위원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은 6가지 정치 개입 사례를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감시해 주십시오. 의원님은 또 경찰 정보국장 등 얼마나 경찰에서 정보를 오래 했습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찬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명을 댑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종찬 원장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고 준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은 저하고 정무수석 보임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사람이 돈 가져오면 제가 받을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종찬 원장이 대처할 문제이지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예, 하태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후보자께서 이 불출석한 이건수 회장과 제가 잘 안다고 했는데 그분은 저를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러면 잠깐, 그분이 그러한 말씀 주장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왜 안 나와 번호가 있어서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무튼 그분 말씀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 다음에 이 전산표에 물레 고등학교는 이런 건 문태에서 물레는 오게 할 수 있지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졸업 본인이 연도를 보세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말씀한 것은 그러한 오기가 있을 수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 그것을 사실은 지적하지 말입니다. 않습니까? 주장하기 때문에 문태를 물레로 오게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1960년 2월 28일을 오게 어떻게 합니까? 63년으로 했는데 그러한 어떤 것을 지적하지 정상적인 사람이 않습니까? 자- 자, 광주대로 후보자 오게 할 수 가만히 있습니까? 있고요. 의원님 그건 나중에 질의할 때 또 하시고 아, 예, 예. 다음은 노웅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국정원의 5.18 관련 자료 미공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7년 5월 달에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역사 왜곡이 안 되기 위해서 5.18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에 699곳에 이 관련 자료를 보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60곳에서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요. 즉 국정원에도 5.18 관련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보관돼 있죠. 예?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보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의정 활동을 당시에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은 거는 미공개한 거는 결국에는 감출거나 숨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 넘긴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원의 속성상 그 자료 공개 같은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5.18에 대한 특별한 관계도 있고 또 이 기록물, 문건 이런 것을 제가 의정 활동할 때 다 발각해가지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는데도 국정원은 자료 제출을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아니, 하면은 지금 대통령의 현재- 지시를 어기는 건데. 아니요. 그죠? 지금은 제가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청문회가 잘 되고 대통령께서 임명해 준다고 하면은 저는 불행한 역사 5.18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나 있었다든지 또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꼭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알면 됩니까? 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간첩 조사 조작 사건이 인혁당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 폭력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인정함에 따라서 이 국정원이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대법원이 배상금의 일부를 반환해 줘라라는 판결이 났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와 이 배상금 관련해서 다툼이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창복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것도 곤욕을 치른 거고요. 이게 매년 20% 즉 이게 이 반환금, 이 지연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환금이 지금 2배가 넘게 됐습니다. 집을 경매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툼이 커지면서 2013년에는 법원에 화해 권고가 있었고요. 2020년에는 법원에 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법원에 조정 권고, 화해 권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거를 계속 거부하고 이거를 지금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후보자께서는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이거 원만하게 해결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저는 법사위에서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추궁했고 방금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에서 그러한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지금 현재 법원의 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잘못으로 그러한 피해자들의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서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거 화해 권고 그리고 조정 권고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그냥 해석으로 그냥 갑질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피해자들의 이 고통 이거를 우리 원에서도 했다고밖에 이러한 볼 수가 것을 없죠. 기계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원장으로 취임하면은 의지를 가지고 그 법 정신에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대북 특사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많이 쌓으셨었죠. 근데 지금 후보가 20년 전에 만나셨던 건 20년째 인맥인데 박 후보자가 그런 국정원장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남북 경색된 남북 관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졌던 경험과 그 후 12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제 의사를 표현도 했습니다. 또 4.27 판문점 회담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초청을 해줘서 북측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후 2018년 9.19 합의 때도 평양 특별수행원으로 가서도 여러분을 만났고 금강산 등지에서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물론 자꾸 하신 분들도 있더라. 그렇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복원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네, 현 정부에서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MB 때는 민간인 사찰이 있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사찰해 갖고 처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처벌받은 거 아니요, MB 정부 때, 예, 이명박 그럼요. 정부 때. 예. 지금 봉은사의 명진 스님도 사찰 대상이었고요. 이게 국정원 개혁위 조사에서 나온 것이. 명진 스님은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특별히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자료 공개를 요구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직원들 관련 책임자들 처벌됐습니까? 그러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처벌돼야 되겠죠. 가서 확인해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에 대해서 뭐 보도를 보니까 야권 일부에서 과거에 북과 내통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뭐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 남북 공동 성명을 이끌어내는데도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 또 그 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도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뭐 다양한 역할 그리고 교류를 해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통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개혁을 통해서 시대 정신에 부합을 하고 또 미래 지향적인 이 정보 기관으로 변모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과 역량이 참으로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직위에 또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원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원장이 되신다면 그러한 각오를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만약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면은 저에게 솔직히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 특히 통합당 등 보수 측에서 염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반드시 정치에 개입할 것이다. 대선에 영향력 미칠 것이다. 하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의지와 서훈 전 원장이 완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단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내 정부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법을 개정해 주면은 금상첨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염려는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밀사 특사를 하면서 대북 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일을 또 할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그때 당시 특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5억 달러는 정부 돈 1달러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현대가 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 대가로 현대가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이 과정에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 과정에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 하는 것으로 저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당시도 어떠한 계좌를 통해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을 했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순종하지만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투명하게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 대공 수사권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1961년에 중앙정보부로 창설한 이후에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해서 국가 수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뭐 이미 오늘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국가 폭력을 자행한 사례도 참으로 많습니다. 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조작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국정원이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주도를 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74년 민청항령 또 인혁단 조작 사건 그리고 97년 북풍 총풍 공작 또 2005년에 이제 불법 도청으로 인동원 신건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비방 댓글 조작 사건 또 2013년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시찰 및 여론 조작 의혹 그리고 2017년 또 특수활동비 문제로 인해서 전 국정원장들이 구속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보면 뭐 적어도 국내 정보 활동을 빙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던 뭐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는 거의 뭐 범죄 조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전임 서훈 원장께서 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해왔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어서 반드시 꼭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신 점은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가처분 과정이 그것도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정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가장 좋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김대중 비자금, 박지원, 김홍업 의원이 관련됐다고 해서 국세청 등 여러 가지 기관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탄압을 가하는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증거가 아이오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조직 개편도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늘 대북 문제를 북한 하나를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예, 우리 후보자님 좀 짧게 해주세요. 예. 가는 그래서- 12시에 맞춰야 돼서 오전에. 그래서 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해외와 함께 보는 것이 좋다 해서 그 대북 및 해외를 1차장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이러한 문제 방첩 이러한 것은 2차장이 맡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이버 등 이러한 것들이 과학수사본부로 있던 것을 이번에 3차장제로 승격을 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공수사권 문제입니다. 또 특히 통합당에서도 자, 굉장히 후보자 또 오후에 그 국정원의 네, 현재 마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시고 네. 마무리해 주세요. 대공수사권 문제는 저희 국정원 내부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일부들이 이러한 문제를 넘겨서 간첩은 누가 잡나 이런 결정하는 것을 이런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공수사권 과정에서 조작이 되고 은폐가 되고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에서 정보와 모든 것을 수집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개혁의 방법으로 꼭 넘기고 있다고 청와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예, 이어서 지금 시간이 그러면 주영 의원이 끊긴다니까. 아니 시간이 충분했는데 중계는 예,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아니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수진 의원 문건까지 했는데 이계호께서 국정원 범죄 조직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걸 좀 속기로 좀 변경될 수 있게 조금 해명을 하고 오해 요소지. 자, 일단 그럼 그 다음 답변하고 나서 그는 생각해 보시고요. 자, 조태용 의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조태용 의원입니다. 의원님 짧게. 오늘은 그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역량과 자질 그리고 윤리와 그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에 임하면서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합당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법 송금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런 분입니다. 본 의원은 또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북한은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정권과는 좀처럼 협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중요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유혹도 커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무게감 있게 국정원을 끌고 갈 것이라고 기대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 문제에 강점이 있는 분인데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강점도 사실은 비밀 협상에 국한되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처럼 북한 관련 국정원의 역할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은 대정부 전보근무 차단, 산업 스파이 색출, 대공 활동, 방첩 활동, 대테러 활동, 국제범죄 조직 수사 등 중차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을 해킹해서 비밀 자료를 빼내가고 국가 기관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했는데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막는 것도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후보자가 증대되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현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은 물론 국정원이 실제로 해야 될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되실 것 같은데 임기 말에 정치인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후반부의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인선의 제1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굳이 따지자면 대북 비밀 협상과 국내 정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선거를 앞둔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더해서 본 의원은 과연 이 후보자께 있어서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 편입학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단국대학교가 대답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은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쓰신 게 맞죠? 이건 단국대학교가 저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고 하는 여러 국민들이 다 보신 자서전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본인이 쓰신 책이 삼라만상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삼라만상은 다 쓰지는 않지만은 정확하지 않은 거짓말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재수를 하신 게 아니고 광주 교육대를 가셨고 졸업하고 단국대를 가셨는데 다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이 답변할게요. 책에는 보면은 재수를 하셨다고 돼 있고 군대에 가서 단국대에 편입하고 군대에 있을 때 졸업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 박지원 후보자가 쭉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후보자의 말 나오죠? 대개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영웅적 결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는 말씀도 했고, 또 문재인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중 인격자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 오래 가면 좋겠다. 2017년 대선 직후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후보로 임명해줘요.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바뀔 수 있고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바뀜은 그 진폭이 아주 크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후보자를 저희가 검증하면서 당연히 감안해서 검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도 함께 잘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한 시대를 해주는 것이 뿐 아니라 올해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2018년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연내 의도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본다고 확신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점도 틀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과연 후보자께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는지 진봉위원으로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런 것들도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물론 조태영 의원님은 청와대 NSC 차장, 외교부 차관 등 전문 외교관으로서의 모든 식견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러한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불법 송금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밀사 특사로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부를 했고, 그러한 문제는 현대에서 7가지 사업의 대가로 또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국정원의 계좌를 통해서 옮기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5 남북 정상회담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외교 협상을 많이 할 때, 즉 닉슨이 미국과 중공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은 많이 참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 업무 전반의 전문가가 아니다.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원님처럼 외교 전문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폭넓게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국정원장으로 적합한가? 우리의 흑역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또 의원님들도 질문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과거의 잘못, 정치 개입은 단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도 그러한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자서전의 재수,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늑막염을 7번 앓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꾸 의과대학을 가라는데 제가 사수인가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수를 저는 의미했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자서전을 쓴다, 책을 쓴다 하면은 대필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쇄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 재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뉴욕 한일회장, 미주 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전경환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전두환 환영위원장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망명시에 거기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 잘못을 반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민주화의 벽돌 하나라도 놓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2번 뵙고 그 용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회의 승낙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도 아무도 제가 모두 인사말을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측근도 아닌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가 통치자로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국정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처럼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북한 전문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의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에게 정보위원이니까 그러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늘 자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정도 하시죠. 예, 일단 진행하시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또 오전 생중계 때문에 이야기하니까요. 잘 기다려보시.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후에 또 하실 말씀 하시고, 조태영 의원님 수고하시고, 조정식 의원님. 예. 자, 마이크 좀 주세요. 7번. 자, 예, 우리 조영 의원님 잠깐만 의사진행 반항하고, 조 의원님 잠깐만요. 예, 이야기하시죠. 아니 우리 정보위원이 이 민주당 의원이 8분이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절반이 4명밖에 안 되는데 12시까지 방송 3사가 생중계하는데 민주당은 8명이 다 생중계 나오도록 소화하고 7. 저희들 7. 응? 7. 위원장까지 포함, 위원장은 계속 노출되는 거니까 4명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 하나만 중계 안 되는 시간이 배치하는 이런 시간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일단 그는 하고요. 우리 조영식 의원님 하고, 시간 충분히 남아 있는 시간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4명밖에 안 되는 통합당 의원 저만 딱 잘라가지고. 예. 자, 잠깐만요.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님, 제35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 그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 전반기 동안 이 권력기관의 사유화라는 오랜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 역시 전임 서훈 원장 시절에 이 아주 과감한 내부 개혁에 노력을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우리 박지원 후보자님께서 새로 내정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서 국정원이 어떤 미래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가 국정원이 과거와 결별하고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후반기는 이 같은 국정원의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번째는 앞으로의 국정원은, 그러니까 미래지향의 국정원, 즉
그 세계에 많은 유수한 정보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아주 쟁쟁한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이 국정원이 이들 해외 정보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것,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저는 박지원 후보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평화가 곧 안보라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곧 안보라는 그 신념 하에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 평화 구축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단히 고비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그 나름의 기대와 역할들을 주문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국정원의 개혁 완수, 또 미래지향적인 국정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 마련,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국정원장 이제 후보자로서의 후보자님의 신상과 자격에 대해서 여러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본 의원이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후보자께서 살아온 이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다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 국민이나 사람들이라면은 박지원 후보자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오랜 정치 역정을 봤을 때 저는 후보자께서 첫 번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풍부한 그 정치 역정과 또는 정보위 활동, 특히 남북관계 활동을 해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4선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또 정보위 활동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특히나 이와 같은 격동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저는 갖추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후보자의 신상과 자격에 대한 한 두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오늘도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학 학력 관계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은 수십 년의 정치 역정을 겪어 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됐을 거라면 이미 그 전에 당연히 진작에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55년 전의 일이 지금 이 당시 우리 사회가 격동의 혼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서 이제 접어드는 사실상 정치나 경제나 문화, 사회 시스템을 갖춰놓은 초창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후보자께서 광주교대 입학과 당국대 편입 졸업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이 55년이나 지난 일의 것을 수십 년의 정치 역정을 지금까지 거쳐 오시면서 활동을 해오신 후보자한테 지금 들이대는가?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이렇게 논쟁의 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오늘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 적과의 내통이라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은 굉장히 국정원장 앞으로 내정자에게 모욕적이고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더군다나 국가의 정보를 모두 총괄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말 그대로 국가기밀을 통째로 저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발언은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 발언을 취소해 주셔야 될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후반기 개혁 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만약 취임하면은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 개입
그리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모든 법과 제도에 의한 입법은 우리가 의견을 내더라도 그 결론을 내주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이기 때문에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국정원의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시했으면 제가 모두 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 잘 알고 있습니다. 학력관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단국대학을 편입했고 학점을 하시죠. 이수했기 때문에 자, 졸업했습니다. 후보자 잠깐만요. 하나 양해 말씀. 만약 잠깐만요. 위원장님 후보자 잠깐 잠깐만요. 있어보세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님 질의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만약 예.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21년 전 통합당의 전신인 자, 오히려 거기에서도 문제를 제가 삼는 이야기한 대로 겁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질의 순서도 바꿨으니까 주호영 의원님 질의하고 이후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후보자께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통의 모욕적이다. 자, 일단 그 부분 포함해서 후보자 질의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주호영 의원님, 예, 뭐라 하시죠? 뭐라 이야기하니까. 자, 주호영 의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고 이후에 주호영 의원님 질의 듣고 나서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까지 바꾸어서 배려해 주는 듯 했습니다만 중계 시간이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서론부터 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 예, 개입이나 국내 정치로는 정치 개입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명됐을 때 국내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한 분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 정치에 많이 관여한 거는 이병기 전 원장보다 후보자가 몇 배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넓을 텐데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는 것이고 조영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은 당시는 국내 정치를 개입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원장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이오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나 그래서 저도 역대 김대중 대통령들이나 대통령이 국정원장 가라고 국정원장들이 했지만은 정치 개입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늘 국내 정치 개입 없다고 해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개입이 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이제 곧 내일 모레 80 되시는 연세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면 79세 됩니다. 79세 됩니까? 예. 지금 역대 국정원장이 제가 보니까 우선 6명이 사법 처리가 됐던데 신건, 임동원, 그다음에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그다음에 원세훈, 남재준.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 그 제일 중요하겠죠 후보자로서. 예? 후보자로서 제일 중요하겠죠. 마치고 나서 사법 처리 안 돼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했지 않는가? 그러한 위법을 절대 하지 마라. 자, 그러한 경험을 알겠습니다. 보았고 우리는 자, 제가 필요한 질문하고 제가 필요한 답을 들으면 제가 스톱할 테니까 좀 따라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적과 내통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부터 짚어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후보자가 모두 말씀해도 대통령이 제게 가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터라는 것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국정원장 임무 중에 남북관계 물꼬를 타라는 임무가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면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를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특히 통일부나 지금 국정원은 원장은 국정원법에 정해진 임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의 중요 임무는 방첩, 보안,
스파이 잡는 거지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북한과 물고 트는 겁니까? 통일부와 원팀으로 돼서 나갈 테니까 그러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도-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보기관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뭐 산업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제적 정보기관의 교류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대국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미국 CIA라든지 딴 국제적인 딴 외국의 기관들이 대한민국 KCIA에 이 정보를 주면 이게 보안이 유지 안 되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중요한 정보는 끊길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하지 않았지만은 미국 CIA 등 각국에서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15 남북 대표님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저희가 아는 것을 어떻게 북한에다 보고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려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려를 가지고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한- 몰아붙여서는 자, 안 되죠. 이제부터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만 띄워봐, 하나만. 이 불 좀 꺼주고.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 쭉 내려가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맞죠?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 의원님, 협력에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자, 똑똑히 하세요. 자, 보십시오.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제가 이 5억 달러 분이 어떻게 갔는지는 다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현대가 4억 5천 불 가고 그중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한 푼도 준 것이 없다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1억 불은 정부 돈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 5천 불은 어떻게 해서 5억이 맞춰진 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25억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따져 물어볼 텐데 다시 한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기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러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 협력 부분에 자, 대해서는 마무리해 강조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선서하셨고 예. 경제 협력에 관한
방한 합의서 사인하고 문건 양식 똑같습니다. 양쪽이. 이런 중요한 내부 특사활동을 하셨다는데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한지 안 한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 말씀.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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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제가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사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 문건의 존재. 예, 주 의원님 정리하시죠. 글쎄 어떠한 경로로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주 의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병기 의원님 질의 순서인데 후보자께서 좀 전에 조은식 의원님 이야기했던 또 다 연관되는 건데 추가로 이야기하실 거 먼저 이야기하시고 김병기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괜찮나요? 김병기 네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겠으면 네, 제가 이 북한에 내통을 했다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략을 보수층으로부터 또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방 후 조선정판사 입회 사건의 박낙종 사장은 경남 사천분입니다. 그분이 제 할아버지로 박지원이가 호적을 세탁해서 진도로 가져왔다. 이런 모략이 지금도 SNS에 돌아다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독립지사입니다. 또 엄격히 말하면 민족주의자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했다고 해서 박지원은 3대 빨갱이다. 이런 문건들이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예비군 교관들이 이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장관에게 항의를 했더니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략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통합당에서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 씨가 그건 아니다 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러한 모함을 받는 것은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내통했다고 했지만은 더 큰 많은 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저는 선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들으세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했는데 예 마지막 순서죠.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한 10분만 더 기다리면은 잠시 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이 국정원 창설 60주년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 6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못 해왔던 국정원의 영역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그 국정원의 60년 역사의 공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해 볼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국정원이 60년간 정보 실패 그리고 정보 성공 사례들이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과 개혁 이후에 나아갈 방향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취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정원이 60년 됐지만은 흑역사도 있고 좋은 역사도 있기 때문에 영역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저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의 흑역사죠, 그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정원이 관련된 건 아니지만 국정원이 해결해 줬으면 해결을 하면은 아주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858 칼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그 희생자들이 국민이 국외에서 희생됐을 경우에 그 국민의 유해를 찾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 인근에 미얀마 해역에 858개 잔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 중 일부는 국정원에서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정보위원을 몇 년 하셨죠? 꽤 오래 하셨죠? 꽤 오래 했습니다. 국정원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국정원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서훈 원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 서훈 원장은 잘했으니까 만약에 이후에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제가 파악할 때는 굉장히 잘한 점이 많던데요. 물론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후보자님께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후보자님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직원들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발각이 안 되면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인사 조치를 얘기니까. 과감하게 하겠습니다.